자, 들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로 가죠. 69페이지로 가고요. 아까 가치와 가격은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을 매기죠. 그래서 가치 판정, 부동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가격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69페이지에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별표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가 참 어렵죠. 우리 감정평가.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뭐고 형성 요인은 뭐냐 이렇게 가는데 가치 형성 요인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가치를 매기는 어떤 형성, 어떤 모양을 이루는 건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떤 현재 경제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형성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 그걸 얼마나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형성 요인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실례를 한번 보고 볼게요. 자, 먼저 평가사는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을 따져봐요. 형성 요인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일지계라고 하는데 일반적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일반 요인, 그 다음에 개별적 우리가 지역적 요인이죠.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보거든요. 세 가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데요. 일지계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은 모든 전국에 영향을 줘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 A 지역이 있으면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개별적은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일반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전국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전국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세 가지가.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사경림으로 봐서 경제적인 요인. 그 다음에 행정적 요인을 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본다. 이 사회적은 거기 보시면은 사람과 관련된다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예요, 인구.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돈 되는 거죠. 돈이나 수입, 비용 이런 거. 그 다음에 행정적은 어떤 정책이 바뀝니다. 제도, 규제, 정책. 제도, 규제, 정책. 제도,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제적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전철역이 뚫려요. 그 뚫리자마자 집값이 올라가는데 먼저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수입이 먼저 바뀌죠. 상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SRT라고 들어보셨죠? KTX하고. 자, 이게 지나가게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럼 SRT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이 전국적이 일반적이에요. 그죠? 이게 경제적이라면 그 지역에 지나간대요. 그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동탄역이 있는데 그럼 지역은 그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에 속한 그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지역이고 부동산 자체잖아요. 그죠? 그럼 내 부동산이 뭐 동탄역 옆에 있으면 가격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요인은 봤고요.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 나오나요? 그럼 만약에 전철이 뚫렸어. 그럼 주거용한테 편리성이 증가하겠죠. 쾌적성이라든지 또 수익성이나 매출은 상업용, 공업용은 생산성이나 비용이고 개별 요인은 그 지역입니까? 개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동산. 나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를 따진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다음에 가변성, 관련성, 복잡성은 서로 관련이 됐다는 거는 항상 이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이 된다는 건 자, 여기에 전철이 뚫려서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은 인구가 안 늘어나요? 이 지역이 인구가 늘어나요? 그럼 투기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겠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도요. 일단 여기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은 전국에 영향을 줘요. 따라서 전국에 영향을 준다. 근데 지역은 그냥입니까? 그 지역입니까? 지역이고 개별은 개별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줍니다. 가치 발생은 이 부동산을 포함한 대부분에 대한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기에 영향을 주는데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발생 요인. 자, 우리 부동산은 완전 시장이에요. 좀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바로 가격이 매겨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생 요인에 대한 게 이제 아직 기본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의 발생 요인에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유용성. 우리한테 어떤 유용성을 주냐, 만족을 주냐, 부동산에다 생략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유용성은 우리한테 쓸모로 그 만족감이나 어떤 유용성을 준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아까 들어보세요. 여기 전철이 뚫렸어요. 뚫리자마자 인구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 상권. 그럼 여기 영향을 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거용이라는 용도가 전철이 뚫리게 되면 편리성이 증가하죠. 편리성이 유용성이에요. 그럼 편리성이 증가해서 이게 증가했다는 거는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럼 가격을 올려주죠.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치를 올리는 그런 발생 요인이 되고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상호 결합이 되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유용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절대 있어요, 상대적으로 있어요. 자, 우리가 토지라는 자체, 땅은, 부동산은 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요, 땅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공급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마시고 계시는 우리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공기. 아니, 공기는 우리한테 만족을 주잖아요. 유용성 있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그죠? 유용성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얼굴에다 랩을 씌워요. 랩을 씌워서 이 공기가 유용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공기는요, 공기가 존재량이 적어요, 이게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희소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돈을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가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죠. 그래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서 유효수요. 유효수요를 갖춰야 됩니다. 유효수요를 갖춰야지만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수요와 연결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면이라면 법률적으로 우리 부동산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전시켜야 됩니까? 권리를 이전시켜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가격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이전성은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 이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치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가격의 이중성. 자, 가격의 이중성은 우리 일반 경제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부동산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을 늘리겠어요? 그럼 다시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수요를 하죠. 밤새겠다, 그지? 그럼 가격은 수요금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 가격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고 있죠? 수요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다시 또 수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암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드리고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자,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개념입니까? 전국입니까? 전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지역은 내 부동산이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개별적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만약에 여기가 이 SRT가 지나간다는 것은 전국의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내가 동탄에 살고 있다.
그럼 내 지역에 생긴다면 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럼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니까 가치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만 있다고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형성 요인이 항상 발생 요인이지. 자, 편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편법은 제가 나중에 갈게요. 지금 이해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별표 몇 개 쳤어요? 하나 치셨나요? 그래서 이제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주고 얘 네 가지, 얘 세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제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별표 몇 개짜리 이거? 3개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아까 자 평가사는 개별부터 봐야 됩니까? 그 지역부터 봐야 됩니까?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개별 분석하는 게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역 분석부터 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선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역에 사거리가 보통 상업용으로 이용하더라. 그래서 대상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럼 평가사는요, 요 대상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대상의 지역을 먼저 봐야 돼요. 지역을 먼저 보는 거죠. 개별이 아니라 지역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다. 먼저 대상 지역을 본다. 그럼 당연히 무슨 분석이겠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하겠죠. 그 지역 분석을 보고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상업용도로 이용한다는 평균적인 이용을 봐요.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이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판정을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세를 보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근데 이 중개사한테 가서 아파트를 사실 때 몇 층짜리 몇 년 된 그 레미안 아파트를 살라고 그러세요. 어느 지역부터 얘기하세요. 지역이 나와야지 시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떤 부동산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분석합니까? 그럼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라는 게 가격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알아보고, 그래서 얘가 선행해요. 선행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지역으로 끝나야 돼요. 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 줘야 돼요. 그럼 지역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따라서 개별적 요인, 개별 요인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개별 요인 기억하십니까? 그럼 내 대상 부동산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 전철역 근처에 있구나 라고 한다면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별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가장 좋은 용도로 판정을 하는 거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판정. 자,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을 매겨요. 구체적인 가격, 요걸 매깁니다. 그래서 얘가 후행하거든요. 자, 그래서 편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한 거 볼게요. 따라서 선지표, 후개최. 그러면 지역이 후행해야 돼요? 선행해야 돼요? 선행해야 되고, 체가 나와야 돼요?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 돼요? 후는, 개별은 후행하고 채용이 나와줘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책은 없지만은 가격의 제 원칙이 있어요. 가격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칠판을 보시게 되면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따라서 외부 환경,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랑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중에 적합의 원칙이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적합의 원칙. 자, 그럼 이건 대상부동산 자체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그래서 외부 환경과 대상부동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적합의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그럼 자체를 봐야 돼요? 지역을 분석해야 돼요. 지역 분석하고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에 자 20층짜리 건물에 자 20층 1딩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감가되겠죠. 이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이걸 기능적 감가라고 해요. 나중에 또 기본서 나오면 엘리베이터 가는 거. 자, 그럼 이건 외부적인 겁니까? 좀 내부적인 겁니까? 개별 분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균형의 원칙.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 대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안 이룬다. 이렇게 일단 체크해 줄 거고요. 자, 그 정도만 가지고 일단 요 적합의 원칙은 이제 이 주택의 시장의 주택은 이제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감가. 자, 한번 가볼게요.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한다 그랬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찾으셨습니까? 지역 분석은 어떤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 미시적이라는 거는 자, 얘는 이제 거시적이라는 표현은 전체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미시적인데, 자, 우리가 등산을 하실 때 어떤 나무보다 숲을 먼저 보죠. 그 다음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게 미시적이라는 거죠. 거시적은 그럼 지역 분석은 미시적이에요, 좀 거시적이에요. 전체적이고 대상 동사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선지표였죠. 그럼 채용이에요, 표준적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고 나오고 대상 부동산 자체입니까? 그 지역입니까?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적합 여부를 따진다는 게 나중에 적합의 원칙이고 치유할 수 없는 경제적 감가라고 나와 있죠. 박스만 쳐놓으세요. 이거는. 그다음에 선행 분석이고 개별은 거시적이에요, 좀 미시적이에요. 미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죠. 자, 여기는 아까 제가 후계체였죠. 그러면 표준적입니까? 채용입니까? 가격 수준이에요? 가격을 결정해요? 가격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제가 아까 20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감가되죠. 이걸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펴놓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설계가 잘못된 거는 자, 그럼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 외부입니까? 내부적인 겁니까? 내부적인 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한다는 거. 여기까지 가셨죠? 3번을 좀 해드리고 제 프린트로 가시는데 가볼게요. 1번. 아까 어떤 분석을 먼저 선행했죠? 그럼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이 문제예요? 지역이 문제예요? 지역이 문제고.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은 채용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표준적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거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근데 얘와 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적이 이용했다고 해서 채용과 일치한다, 일치하진 않는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한다고 하셔야 돼요. 일치하진 않아요. 반드시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치한다는 건 틀린 거고, 일치할 수 있고, 아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꼭 그 표준적 이용과 맞다는 건 없어요. 이렇게 보시고 오늘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이 맞나?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이 나와야 되죠. 그 지역의 가격 수준 맞아요. 네,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의 대상 부동산이에요. 개별적 요인이니까 채용을 판정한다는 게 맞죠. 맞는 지문인가요? 이거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7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70페이지 가시면 평가사가 평가할 때 몇 방식이 있다고 그랬고요. 3방식. 몇 방법이 있다? 7방법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그 박스 위주로 이제 한번 제가 그 필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가격의 3년성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가격의 3년성. 이 분필을 만들 때 어떻게 우리가 가격을 매기냐. 자, 비용성이라는 것은 천천히 들어보시면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냥입니까? 토지 취득 가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가, 그 다음 자재값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매기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다? 원가 방식. 3방식의 원가 방식과 연결이 됩니다. 원가 방식이다. 원가를 따져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원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게 분필이 시장에서 한번 비교해봤어요. 시장에 나갔더니 이거 똑같은 게 100원에 거래되면 내 것도 100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비교했다. 그래서 시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장성.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 가격, 만드는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고, 그건 시장에 나와 있는 균형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시장에서 비교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고 해요. 따라서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요. 비교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수익성이 있으면 가격을 높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나옵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도 많이 나와지면 또 수익 갖고 따지니까 따라서 수익 방식이 되죠. 3방식이 된다.
3방식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원래는 6방법인데 7방법이라고 이제 토지를 또 따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6방법이었으나 7방법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평가사는 가격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산정을 해요. 가격을 가액으로 또 표시하고요. 임대료를 또 임료라고도 표시하고 임대료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씩 있었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자, 가가 가액이에요. 그럼 임대료예요?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렇게 보시고 적산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임대료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이 적은 따라서 쌓는다. 쌓는 걸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지 취득비가 들어가죠. 따라서 원가가 들어간다. 자재값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비용을 쌓아서 가격을 매기니까 적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쓰고. 자, 비교 방식은 자, 과거에 거래됐던 사례를 비교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임료를 비교하면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거든요.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가액은 자, 따라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기준화되는 거예요. 기준법. 그래서 이 토지는 이 공시지가, 함께공 보이시 남한테 알리는 공시지가인데 이제 이거를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로 나왔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는 게 수익환원법이고요. 수익환원법이고 또 임료를 구하는 게 수익분석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니까 여기 눈높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서 원가 나오면 돼요. 따라서 비교 나왔죠? 근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수익이니까 수익 방식이 나와야 되죠. 그 수익은 수익부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글사조를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3글자씩이고요. 얘는 7글자씩이고 5글자씩이에요. 칠판 보세요. 자, 요거는 두 가지가 몇 글자라고요? 3글자죠.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딱 가리고 여기가 수익 분석법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 오늘 있는 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글자 수는 맞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공급의 원가, 그래서 수요의 수익, 그 다음에 시장의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제 임료를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나중에 여긴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시산이라고 임시로 계산된 가격을 매길 때 시산가액과 시산 임대료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원가법은 아까 적산은 적은 싼다는 거죠. 싸서 계산하니까 적산가액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적산법은 적산 임대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따 또 할 거니까. 거래사례비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준해서 내 가격을 매기니까 비준 가격.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은 또 비준 임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이제 토지 가액을 매기죠. 토지 가액을 매기는 것이고 시장가액이.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은 수익 가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익 분석법은 수익 임대료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점점 들으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참고하시고 이렇게 가격과 임대료를 임시로 계산해서 가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밑에 가시면 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원가법은 따라서 원가법, 원가액. 그러면 임대료예요? 이건 가액이에요.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은 이제 가액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원가법으로 갑니다. 자, 원가법은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조그만 여러분들 박스에 나와 있는 박스가 있죠. 뭐에서 뭐를 뺀다고 그랬어요. 대도원가에서 감가수정에서 적산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은 누하는 작업이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감가누계액이라는 말을 써요.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액이라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격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는데, 자 갑니다. 자 건물도 노후화가 되죠. 그럼 건물이 새 건물이라면 자 이게 노후화돼서 감정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얘가 신축 시점이 준공 시점이 자 만약에 2000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00 보통 우리가 지금 21년이죠. 21년 뭐 11월 1일이다. 12월 합시다. 11일이면 만약에 2020년 만약에 19년 12월 2일이라면 다시 2년이 경과됐다. 경과됐죠.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노후화가 안 돼요. 노후화가 됐어요. 그걸 빼서 가격을 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이 건물도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벌킬 수 있는 연수를 따라서 내용연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내용연수가 이렇게 됐는데, 자 10년이 내용연수다. 그럼 경과연수가 3년이 지났다. 8년이 남았겠죠. 3년 동안 만약에 얘가 100원씩 감가됐다. 그러면 이제 100원이 이제 정해법이거든요. 그럼 100원, 3년이면 300원이 되겠죠. 이걸 따라서 감가 누계에. 그럼 100원, 200원, 300원이 쌓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으면 얘가 300원을 빼서 얘가 700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자, 그 원가법 찾으셨어요? 그럼 갈게요.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아까 기준 시점이 중요했죠. 현관배치라서요. 무슨 시점? 항상 기준 시점으로 가야 돼요. 2021년 12월 1일이 이제 감정평가의 기준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 날짜로 그래서 다시 만들었을 때, 자, 이 건물은 새 건물이에요.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새로 만들었을 때가 1,000원이라 그랬죠. 그 비용을 해서 신축으로부터 기준 시점에 달아 없어졌을 때 가격치가 감해전 부분을 빼줘요. 나머지 비용들을 쌓는다 해서 적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서 적산 가격이라고 했었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딱 튀어나온 게 밑에 보시면 제도론가의 종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하기는 자 무슨 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제 원가와 대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얘의 종류예요. 종류가 복제한다. 복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대치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것으로 대치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처음에 하시기에는 너무 좀 어렵습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어려운데, 자, 동일하긴 동일한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이제 원래 자동차는 원가법은 아니에요.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가요. 자동차는 따라서 거래 사례. 자동차는 거래됐던 사례가 많죠. 자동차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원가법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예를 든다면, 자, 기준 시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소나타를 이 시점에서 3천만 원짜리를 뽑았어요. 소나타. 그래서 흰색으로. 근데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다른 차로 바꿔줄 수 있죠, 보험회사가. 그럼 똑같이 12월 1일 날짜로 하얀 색깔 갖다 주세요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복제한 겁니까? 다음에 물리적으로 같다. 무슨 쪽으로 같다? 물리적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같은 원가가 얘예요. 근데 지금 이거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랑 비슷한 차가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뭐 K7으로 갖다 주겠대요. 자, 그럼 그냥입니까? 기능이 유사합니까? 기능적으로 유사한 게 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하나만 더 갈게요. 이게 효용적이거든요. 좀만 더 가볼게. 자, 하나 필기도 좋아요. 최근에 지었어요. 최근에. 진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냥이야 원가를 알아. 그럼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가 폰이라는 자동차 아세요? 안다는 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건데. 자, 폰이는 그냥이요 단종도 있어요. 똑같이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거요. 자, 오래된 한 30년이 지난 한옥 같은 건 자재를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기 때문에 효용적으로 가자는 거죠.
understand?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단종됐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프라이드 값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적어 놓으세요. 그럼 최근은 어떤 원가로 하는 게 좋고요? 복제. 오래된 거는 대체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하나만 넣으세요. 넣었어요? 최근에 지어진 건 그냥이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꽃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근데 오래된 한옥 같은 건 그냥이야. 이 자재가 단종됐어요. 그럼 기능적으로 똑같이 원가를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원가를 나누게 되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 이미 기능적 감가가 고려됐다.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안 한다는 건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안 지웠다. 요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게 따라서 기능적 감가거든요. 그죠? 그럼 요새 5층짜리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가 있죠. 그럼 없으면 감가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기능적 감가가 300원이라면 얘는 똑같이 만드니까 1,000원에서 나중에 300원을 빼면 돼요. 근데 이게 대치원가 따라서 미리 빼줬다. one more time, 미리 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리 빼서 700원으로 왔죠? 그럼 나중에 또 빼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감가 수정 시 무슨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치시고, 솔직히 이제 방법이라는 자체의 오른쪽은 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총량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씩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 비용이 그냥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 원가 하나씩 다 보니까. 그런데 분별은요, 벽이면 벽, 바닥이면 바닥 이렇게 단위별로 가거든요. 그럼 어때요? 정확도가 좀 낮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총량조사법하고 분별 단가조정법 중에서 어느 게 더 정확도가 높아요? 총량이 더 높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남이 쓰는 야매를 제가 쓴다는 건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따라서 총 들고 계산해. 내가 총 들어갖고 너 빨리 계산해. 그죠? 그럼 그냥 정확도가 높죠. 총이 높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거기 나와 있어요? 총 들고 계산하면 정확하다고 나와 있죠.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변동률 적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가가 안 상승해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 물가 변동률을 따질 수도 있죠. 만약에 1년 전에 1억인데 10% 상승하면 1억이 1,000이잖아요. 변동 따진 건데 거의 희박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총 들고 계산하면 정확하다.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그죠?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밑에 감가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별표 치세요. 3개 쳐, 3개. 흥분된다. 이거 잘 나와요. 원래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감가 수정이라는 거 찾으셨죠? 이거 잘 나와. 이건 안 나오는 거 그냥 넘어가고 나오는 건 하는데, 감정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자분이 해놓으셨으니까 들어갑시다. 원래는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맞거든요. 제목이 감가 수정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는 보시면 연수 수명법이라는 게 있죠. 또 내용연수법이라고 그래요. 내용연수를 갖고 따져요. 내용연수법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 아우트라인 잡아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관찰감가법 찾으셨어요?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분해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분해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분해법.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이 내용연수는 장부상이에요. 따라서 장부상.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장부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를 따진다는 거죠. 장부상. 근데 장부상하고 실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출장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관찰감가법.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관찰감가법이거든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은 실제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외부적인 감가라든지 뭐 기능적인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기준인데요. 보통 우리가 관찰방법 등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해법은 이제 세 가지 강가를 분해하는 건데 제일 겁니다. 자, 내용연수는 그냥요 장부상이에요. 그럼 거기 보시면 내용연수에 따라 삼각 강가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관찰방법은 한번 읽어볼게요. 관찰방법은 그냥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외부적 관찰을 통해서 강가잖아요. 근데 객관적일까요? 개인마다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 객관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가사도 이제 우리 제 제자들이 많은데 제가 가르친 10년 전의 평가사랑 지금 1년 전에 딴 평가사는 10년 전의 평가사가 더 경험이 많죠. 그럼 객관이겠어요? 주관이 개입되겠어요. 눈으로 확인하니까 감정 평가사별로 편차가 크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갈게. 내용 연수는 따라서 장부에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이게 30년짜리인데 10년 지났다고 장부에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론상 장부상인데 근데 장부와 실제가 맞아 안 맞을 수 있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은 안 변하나요? 변하나요? 변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20년 전하고 지금은 틀리겠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가가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직접 출장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게 관찰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주관적인 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적으세요. 여기 여름철에 옷이 이렇게 짧아지고 여성분들 그러면 치아들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온다고 하세요. 또 앞모습으로 쫓아와요? 뒷모습으로 쫓아오죠? 그럼 거기에 가스 좀 사지 마세요. 치아를 딱 댔고 환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관찰 감각법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법을 하는 건가?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주민등록증은 그냥입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상이에요. 실제는 30인데 50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게 웬만하면 들이대면 다 가는데 안 가요. 얘가. 야, 너 왜 안 가? 하더니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예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맞습니까? 다시 할게. 치안이 쫓아왔어. 그냥이야 하는 대로 데리고 가. 그럼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실제로 보는 거야. 실제로 보는 거잖아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주의하실 게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이 개입되시고 잘 나와 이거. 아시겠어 이거? 체크하셨어? 주관 개입되시고 되셨죠? 그다음 이제 강론의 분해법은 뭐냐면 분해법은 이게 아직 안 했는데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거는 건물에 금이 가는 거예요. 건물이 시간이 가면 노후화가 되죠. 노후화가 됐다는 거는 깜짝 물리적인 감가, 물리적인 감가라고 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뭐였죠? 기능적이었어요. 기능적은 형식의 구식화라든지 오래된 거라든지 설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치유라는 게 뭐냐면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다, 뭐 이런 거라면 자, 건물에 금이 간 거는 그냥요 고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감정평가에서 불가능하다는 거는 고친 비용보다 가치가 안 올라가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1억을 고쳤는데 가격은 2천만 원밖에 안 올라갔어. 고치면 돼, 안 돼? 그걸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얘는 치유 가능만 있겠어요? 불가능 다 있겠어요?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까 기능적이었나요? 얘도 고칠 수는 있겠죠.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불가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경제적 감가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 감가는 이건 내부적인 감가인데 이 경제적 감가는 내부적인 감가인데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축 상가예요. 그럼 신축 상가는 그냥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있죠. 10층짜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 있죠. 근데 경제적 감가라는 건 뭐냐면 일로 와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가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았어요. 그죠? 탄광촌이 있어서. 그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돼갖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집어요. 그럼 여기가 외부니까 이걸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자, 그럼 얘는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거죠.
그럼 경제적 감가라는 거는 치유가 가능하다, 얘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 순서거든요. 순서여서 이걸 다 분해해서 합산해서 분해법이라고 그래요. 자, 분해법 찾으셨어요? 자, 감가율은 아까 물리, 기능, 경제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복 가능하냐, 불가능해 다시 분해해서 내부적으로 물리와 기능적은 내부적이에요. 따라서 내부적. 자,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금이 갔다는 건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부 자체입니까? 내부 자체로 감가된 거는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치유하는데 비용보다 가치가 높아졌는데 가치가 안 올라가면 치유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아까 탄강촌이 폐강된 거는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겁니까? 외부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요거는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일단 이해부터 하고 이 순서가 먼저거든요. 감정평가에. 그래서 이제 분해법이라는 거는 이걸 다 세분해서 값에 합산한다. 합산해서 전체 합산해서 구하는 게 분해법이에요. 자, 그럼 갈게요. 아까 금이 간 거는 무슨 쪽이었죠? 물리적.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기능적. 자, 치유할 수 없어요? 치유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으면 치유가 불가능할 수 있죠. 그러면 가능만 있어요? 불가능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탄강촌이 폐강됐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외부적인 감가입니까? 자, 탄강촌이 폐강된 거는 치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탄강촌을 옮겼다고 해서 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경제적 감가. 그래서 경제적 감가라고. 경제적 감가는 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만 있어요?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할게요. 물리와 기능, 경제적은 순서거든요. 이 순서로 가는데 물리적은 가능, 불가능이 다 있죠. 근데 경제적은 뭐만 있어요? 불가능만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야매가 옛날 썼던 건데, 자, 우리가 미친 개가 지나가고 도구 미친 개. 자, 그 미친 개를 막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친 개인지 모르고 얘한테 워리 합니다. 따라서 까불 미친 개한테 까불 해버려요. 따라서 까불 그럼 그냥요 확 물어요. 물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맞나요? 물은 상태에서 막 흔들어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래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경부를 배운다. 경부를 배워. 지금 보고 있어요? 도구가 개예요, 개. 거기다 미친 개라고 적었어요. 미친 개. 얘한테 오리 하면서 까불. 그럼 확 그냥요 물기밖에 더 하죠. 얘가 경부를 배운다는 거죠.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안면에 저기 하는 거야. 따라서 까불. 어떻게 물죠. 그럼 경부를 외워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떤 애 왔더니 야매만 하고 자, 이 미친 개한테 어떻게 했어? 까불 했었죠. 따라서 까불 그럼 확 물었죠. 물리니까 물리와 기능은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경불이라는 건 뭐죠? 경제적인 뭐만 있죠? 불가능만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분해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위에 박스에 정해법, 정률법, 상한기은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올해 정해법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정해법이 내년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정해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해법이 이제 계산 나오고 정률법이 한번 나왔긴 했는데 정률법은 좀 그래요. 그래서 원가법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정액, 정률, 상한기인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어떻게 감가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볼게요. 얘가 따라서 내용 연수. 그래서 아까 정액이라는 게 100원 정액이죠. 그럼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맨 밑에 초기의 상가객이 크기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감가상각이거든요. 감가상각의 크기다 보니까 얘가 인문과정하기 좀 그래요. 근데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정액법. 정액법이라는 것은 정률이에요, 정액이에요.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매번. 정액법.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해요. 감가율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해요. 액. 그죠? 매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얘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왜 금이 간 거는 물리적이고, 자 우리가 아까 탄강촌이 폐강된 거는 경제적이었죠. 그래서 경제적이 중요하다. 감정평가는 경제적 갖고 따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까 탄강촌이 폐강된다는 거는 기계로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직 물리적으로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요소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물리적을 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들어볼게요. 자, 정의법은, 자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 조달원가가 만약에 1억 2천이다. 아까 물리적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따진다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아직 버틴 연수가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잔존 가격을 빼주거든요. 잔존 가치를.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빼줘요. 그럼 1억이 감가총액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감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얘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따라합니다. 매년 감가액. 이걸 먼저 구하거든요. 그렇죠? 매년 감가액.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먼저 한정을 해요. 한정을 해서 우리가 제도론가에서 나머지 잔존가격을 빼주거든요. 잔존 가치를 빼줘서 구해요. 그럼 아까 1억 2천에다가 요게 2천이면 요게 1억이 되거든요. 1억이 돼서 우리가 아까 경관연수가 있으면 잔존연수가 있죠. 두 가지를 이제 따져서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로 따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가보죠.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만약에 2년이 경과되고 잔존연수가 8년이 남았어요. 자, 따라서 10년이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금 전체 금액이 뺀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을 10년을 하니까 1,000만 원씩 감가한다는 거예요. 얼마씩 감가한다?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거는 이 금액이잖아요. 일정 액이에요,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씩 계속 1,000만 원씩 감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따보세요. 감가 누계. 그럼 누계됐던 걸 빼줘야겠죠, 그죠? 감가 누계 빼줍니다. 계산 제가 셔츠 좀 갖고 일단 이것만 먼저 한 다음에 계산 다음 시간 넘기겠습니다. 자,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죠. 그럼 매년 감가액이 1,000만 원이면 지금 몇 년이 경과됐죠? 2년. 그럼 2천만 원이 감가 누계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자, 얘가 1억 2천이면 얘가 2천을 빼니까 1억이 되겠죠? 이걸 따져 정액법. 자, 갈게요. 정액법 찾으셨습니까? 정액법은 정해진 율이에요,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 액이 금액이잖아요. 그럼 제도론가에서 좀 전에 잔존 가치를 뺐죠. 전체 내용 연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도론가고요. 잔이 잔존 가치고 전내가 전체 내용 연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는 이제 기간이 오래 가니까 건물 같을 때 이걸 쓰는 거죠. 건물. 그 다음에 거기에 크기 수는 이따가 제가 해드리고요. 일단 정해법으로 맨 밑에 가시면 정해법의 장단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계산이 간편하죠. 물론 여러분한테 좀 어렵지만 다른 것보다 간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감가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관찰감가법 등을 병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상한기금법부터 갈게요. 무슨 기금법부터 온다? 오른쪽 상한기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게 뭐냐? 자, 들어보세요. 상한기금법은 자, 나올게요. 상한기금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 들어가겠습니다. 상환기금법은 자,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1억을 10년으로 나누면 1,000만 원씩이죠. 그럼 1,000만 원씩 여기 항아리에다 모으면 1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없다. 그럼 얘는 이자를 고려할까요? 이자를 고려 안 할까요? 안 하고 간다는 얘기죠. 지금요, 인문과정에 이걸 한다는 건 진짜 무리거든요. 천천히 가봅니다. 대화를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얼마예요? 몇 년을 나눴어요? 얼마 나눴어요?
웃어도 좋아요. 웃어도 좋아요. 1,000만 원씩 몇 년 모으면 얼마 되는 거죠? 이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자 안 생각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가 왜 적금 든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 상환기법은 이제 이게 감채금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금법을 이제 이용해서 적금을 드는데 1억을 적금을 들어요. 그럼 내가 1억을 타먹기 위해서 감가 총액을 타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적금액 드는 게 감채금 기술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거든요. 감채금 기술을 곱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매년 감가액은 얘랑 똑같아요. 따라서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감가액은 얘도 일정하거든요. 근데 매년 감가액은 일정한데 만약에 950만 원을 10년을 모으면 9,500이죠. 근데 얘는 1억을 타먹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그럼 이자를 나중에 타먹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 나오면 무조건 얘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산 같은 경우는 강산을 한 번 캐면 캘 게 없죠. 그럼 재투자할 때 이자를 갖고 고려하거든요. 그죠? 지금 상환기법 찾으셨어요? 상환기법은 계산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정해진 금액은 똑같죠. 근데 그냥요 적금을 부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붓기 위해서 950만 원씩 적금을 부은 거죠. 맞나요? 자, 그냥요 이자가 붙어. 이자 나오면 무조건 얘 찍으셔야 돼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억에다가 상환기금 개수를 곱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광산 같은 데 평가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률법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정률법은 자, 처음 하시더라도 정률법이라는 자체는 일정 A겠어요? 이건 일정 율식이겠어요. 율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일정 액입니까?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감가율이 일정합니까? 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10%씩 감가입니다. 그럼 강의 좀 참여하셔야 돼요. 힘든 건 알지만 만약에 제도로가가 1,000원이면 처음에는 감가가 안 되고 자, 여기다가 10%를 감가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1,000원에다가 0.1을 하니까 100원이 감가되죠. 같이 가셔야 돼요. 얼마 감가된다고요?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1,00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900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1,000원에다가 10% 해야 돼요. 이제 900원에다 10%. 900원에 10% 하는 게 얘예요. 그럼 900원에다가 곱하기 0.1을 하니까 얼마예요? 90원이 되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빼야 되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또 뺍니까? 900원에서 90원을 빼겠죠. 얼마예요? 810원. 그럼 810원에다가 또 얼마를? 0점을 하면 80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810원에서 80원을 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율식이에요? 율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률, 감가율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율이 일정한 거죠. 언더스탠드? 자, 감가액은 체감해요. 그래서 체감한다. 자, 감가액은 초기에 많고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분이 거기 보시면 자동차라고 돼 있나? 자동차는 지워주세요. 자동차가 아니라 기계로 해서 기계. 왜냐하면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자동차 지우세요. 지우시고 따라서 건설기계. 건설기계. 자동차가 지금 괜히 이거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거래사례가 적어요. 거래사례가 많아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거든요. 제 말 믿으세요? 자동차 지웠어요? 흔들어 오지 마시고. 자동차는 원가법을 절대 안 가요. 자동차는 거래사례니까 원가법은 절대 안 가요. 따라서 건설기계. 왜 굴삭기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게 이제 정률법으로 우리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건설기계. 건설기계. 자, 그럼 건설기계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 지나면 반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물이 3년 지난다고 반값이 뚝 떨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맞으면 소개시켜줘요. 그럼 건설기계는 감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기에 감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초기 감가가 크다. 그래서 건설기계 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1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들하고 같이 맞춰보려면 자, 이것만 하고 이제 계산을 다음 시간에 넘기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에 얘도 1억이다 단가액이 그럼 여기서 0원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0%씩 매년 단가를 벌어가요. 그럼 우리가 1억인데 자 1년이 지나면 1억에다가 0.1 하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아까 했잖아. 그럼 여기서 이걸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럼 1억에서 2천만 원을 빼니까 8천이 나오죠?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에다가 또 20%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8천만 원에서 또 곱하기 0.1을 한단 말이에요. 0.1을. 그럼 1600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도 아까랑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감가율은 그냥이니까 일정하니까. 감가액이 체감하겠죠. 자, 건설기계는 처음에 감가를 많이 하죠. 초기는 얘가 제일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초기 누가 제일 많을까요? 얘가 많죠. 따라서 2천만 원, 따라야 2천만 원, 1천만 원, 950만 원. 그럼 얘가 먼저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얘고 그 다음에 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초기의 감가액은 따라서 율액기 어떤 게 가장 초기의 감가가 셉니까? 정률이라는 거죠. 지금 정률은 보고 계세요? 정률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정해진 비율이에요? 최종적으로 잔존 가치를 남게 만드는 비율을 정률로 곱해나가는 거죠. 보고 계시죠? 크기수는 거기 보시면 초기 상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것만 가세요. 따라서 율액기.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2천만 원, 1천만 원, 950만 원. 그럼 얘가 처음에 초기에 제일 많이 뛴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초기에 적산가액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서 가격은 반대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높아지면 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상가격에 대한 적산가액은 반대고, 말기는 정률과 정액은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만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나와요. 유래기만 외우세요. 따라서 유래기. 그럼 어떤 게 초기에 제일 상가격이 많아요? 정률, 정액, 상한기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이 계산 문제를 이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칠판. 자, 따라해 보세요. 원가법. 자, 그러면은 이 건물 같은 거는 정액법이었죠, 아까? 건물은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감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건물을 새로 만들었을 때가 아까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돌려와서 제도론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는 거죠. 그럼 적산가액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아까 내용 연수는 이론이지만 관찰가법은 그냥입니까? 실제로 눈을 보는 겁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이에요? 주관이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는 거죠. 맞죠? 그럼 내용 연수 본다는 게 따로 정액법. 자, 이거는 일정 율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액식 계속적으로 감가한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상한기법은 그냥입니까? 적금을 듭니까? 따라서 이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뛰는 금액이 적어요. 950만 원. 맞죠? 근데 정률은 아까 기계였죠. 건설기계. 자동차는 지우라고 했어요? 자동차 안 들어가요? 자동차는 거래소를 합니다. 원가법에서 정률법을 보는 건 건설기계예요. 굴삭기 같은 거. 그럼 얘는 감가가 처음에 심하죠. 처음에 많이 뛰라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1천만 원, 950만 원. 얘가 제일 초기에 많이 뛴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프린트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에 3번을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관찰강법은 직접 관찰했죠. 아까 내 스타일이야 아세요? 뭐예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밑에 71페이지 밑에 하단 원가법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정액법은 무조건 그냥이에요. 정액이에요. 그럼 제도론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죠. 전체 상가액의 전체 내용 요소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순서는 이제 제도론가를 먼저 구해요. 또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제도론가를 구하고 반드시 잔존가치를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주는 게 이제 아예 남아있는 물리적은 빼준다는 얘기죠. 빼주고 전체 상가액을 계산하죠. 맞나요? 그래서 경관연수와 잔존연수를 확인해서 전체 내용 연수를 구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 연습 문제는 제가 좀 쉬었다가 좀 풀어드릴게요. 좀만 쉴게요.